두통은 아스피린의 부작용으로 유발되는 것이 아니다. 윌리엄 미첼이라는 바스틸 대학의 공동 설립자가 말했죠. 전형적인 의학의 역사는 특정한 시대에 유행했던 치료가 이후에는 역효과를 내는 완전히 불합리한 것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지금의 의사들은 자신의 치료에 확신을 갖고 있듯이 19세기 후반의 의사들도 당시에 유력했던 치료법, 사열이나 수은을 비롯해 독성 화합물의 사용들의 효능에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까? 물론 슬프게도 대답은 애쓰인 경우가 많다. 그 조지 워싱턴 미국 초대 대통령이 사열 엄청나게 한 3리터 정도 뽀아냈다고 했나? 그래가지고 거의 죽었잖아요. 거의 의료사고로 죽은 거죠. 그때는 이제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한의학에서 사열을 거의 안 하지만 그 원래 요법의 그 원인이 서양학에서 이렇게 했었다는 거죠.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학적 치료법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나는 대부분의 약물 사용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생각한다. 전형적인 약물은 치료 효과를 내는 경우가 드물다. 그들은 우리의 기분을 조금 낫게 해주는 생화학적인 반창고에 불과한 치료를 하고 있을 뿐이다. 대증요법이라고 하죠. 알로퍼시. 그러니까 증상만 치료하는 거고 원인 치료를 못하는 거. 고혈압이나 당뇨가 다 그렇잖아요. 감기약도 그렇고. 오히려 항생제는 내성이 있어도 치료를 하니까 세균을 확실히 죽이니까 효과가 있는 거죠. 이렇게 증상 완화에 역점을 둠으로써 인해 종종 대단히 큰 대가가 따른다.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 약물의 사례가 셀 수 없이 많다. 약물 의존성을 키우는 약물이 있는가 하면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막아 오히려 질환 자체를 강화하는 약물도 있고 본래 증상보다 더 많은 증상을 유발하는 약물도 있다. 원인을 판단하기보다는 증상의 억제에 중점을 둘 때 일어나는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두통이라는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기도 하자. 두통은 심각한 의학적 질환과 연관될 수 있지만 뇌종양이라든지 뇌출혈, 뇌경색 이런 것들은 심각하죠. 대부분의 긴장에 의한 두통이나 편두통이 압도적이다. 대부분의 두통과 편두통을 구별하는 간단한 방법은 통증의 성격이다. 근데 MRI나 CT 이런 거 찍어도 나타나질 않죠. 두통 자체가. 왜 그러냐면 그 머릿속 두개골 안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두개골 밖에 있는 근육이나 혈관, 신경 이런 문제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안을 찍어봐야 의미가 없는 거죠. 거의 발견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뇌압이 늘어나가지고 뇌 종양이나 이런 것들이 커져가지고 다른 것들 신경을 눌러서 그 나타나는 두통이면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고 치료를 해야 되죠. 긴장성 두통은 보통 규칙적이고 지속적이며 머리 뒤나 이마에서 시작하여 머리 전체로 퍼지는 둔한 두통으로 두개골이 늘리는 듯한 기분이 든다. 반면에 편두통은 두근거리거나 세게 치는 것 같은 통증을 특징으로 한 혈관성 두통, 박동의 그 느낌이 있죠. 편두통은. 그리고 편이라는 것 자체가 치우칠 편자가 아니에요. 채찍 편자예요. 채찍을 내리치듯이 아프다. 굉장히 아프다는 거죠. 그걸 이제 저도 편두통이 있어봐서 아는데 아파요. 그리고 편두통은 전조 증상이 있다. 어지럼증이라는 것들도 있고. 두통에 대한 현대의 약물 치료는 편두통이나 긴장성 두통이냐 불문하고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약물 치료는 근본적인 원인을 처리하는 데 실패했고 그 결과 부작용이라는 상당한 위험을 안게 되었다. 두통약 자체가 두통을 유발하니까. 커피가 두통 유발하지. 두통도 치료해 주지만 두통에 대한 약물 치료 목적은 촉진 효과를 확인하고 제거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증상의 완화에 있다. 서양의학이 다 그렇죠. 두통뿐만 아니라. 대단히 흥미롭게도 여러 임상 연구는 만성 두통 환자의 70%는 약물이 유발한 두통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약물 끊어버리다 죽으려고 한 수십 가지 먹어가지고 오히려 그 증상이 다 없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달리 말하면 두통약이 환자에게는 만성 두통이라는 병을 주었고 그들이 약 복용을 멈췄다면 두통이 사라질 것이라는 이야기다. 진통제에 의한 반동성 두통을 앓고 있는 200명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증 약물의 복용을 멈춘 결과 전체 두통 지수가 52%가 개선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과 수면 패턴이 호전되었으며 짜증, 우울증, 무기력 등의 증세와 두통의 빈도 정도가 완화되었다. 그 약물은 부탈비탈, 아스피린, 아세트아미노펜, 카페인, 코데인과 함께 단독으로 아스피린과 아세트아미노펜, 에르고타민, 아세트아미노펜, 프로포사이펜, 비충혈 완화제, 항히스타민제. 코의 충혈제는 항히스타민제도 쓸 수도 있죠. 아스피린도 있고. 아스피린 출혈이라든지 궤양 유발하기 때문에 조심해야죠. 긴장성 두통이 뭐니? 긴장성 두통이 아스피린이나 아세트아미노펜은 결핍에서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그 원인은 무엇일까? 긴장성 두통이라고 불리는 그 이름에 해답의 열쇠가 숨어있다. 이러한 두통은 스트레스나 잘못된 자세의 결과나 얼굴이나 목, 두피에서 나타나는 경직이 기인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니까 근육 긴장인 거죠. 근육. 그리고 그 혈관성인 거고, 약간 편두통은 근육 경직은 결과적으로 신경의 혈액 공급을 위축시켜서 통증이나 압력을 느끼게 하는데, 보통 근육의 이완으로는 즉각적인 증상 완화를 가져올 수 있다. 긴장성 두통의 주된 치료는 목과 얼굴, 두피 근육의 긴장을 유발하는 원인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목은 종종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의해 긴장하게 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점진적인 이완 훈련과 같은 기법을 배우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그 외에 긴장성 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구조적 원인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카이로프랙틱은 척추의 불균형으로 목 근육이 긴장될 때 도움을 주는 약물이다. 그 2019년 4월부터 추나가 의료보험으로 받을 수 있게 됐죠. 10,000원 정도에. 여러 임상 연구는 카이로프랙틱이 목 통증과 두통을 가지고 있는 많은 환자들에게 유용하다는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카이로프랙틱을 대체할 만한 것은 주치의로부터 전통적인 물리법사를 추천받는 것이다. 많은 임상 연구들이 집이나 직장에서 자세 교정이나 가정 내에서 할 수 있는 경추 운동 교육, 마사지, 스트레칭이 포함되는 전형적인 물리요법이 긴장성 두통의 빈도와 정도를 완화시켜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완 운동은 만성 두통을 앓는 어린이에게 유용하다. 긴장 완화 발산법을 배우는 것은 긴장성 두통의 치료와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긴장성 두통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완 방법을 가르치고 바이오 피드백법을 보여주는 것이 부작용 없는 뛰어난 효과를 보여왔다고 한다. 학교를 기반으로 간호사에 실시되는 이완 훈련과 어린이의 만성 긴장성 두통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보는 흥미로운 연구도 있다. 이들 어린이의 경우 6주 후 그리고 6개월 후에 사후 점검에서 치료를 받지 않은 통제그룹의 어린이에 비해 두통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두 번의 평가 시점에서 훈련받은 학생의 각각 69%, 73%가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상태에서 호전, 최소한의 50%의 호전을 보였다. 통제 그룹 학생 중에서 호전된 학생의 비율이 8%, 27%였다. 특히 내 마음에 드는 부분이 이 요법이 약물에 의한 증상 완화에 기대었던 기존의 인식을 바꿨다는 것이다. 즉 아이들 스스로 두통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 것이다. 이 치료법은 노르웨이에서 개발된 것으로 지금까지 20년 기간 동안 최소한 7개의 이중맹검 연구가 긴장성 두통은 물론 편두통에서 효과를 지지하고 있다.